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종범 선생님은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 펠로우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인하대 병원에서 위장관 상하부 내시경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하대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리서치 액티비티가 매우 강한 병원이고요. 특히 뭐 새로운 치료나 새로운 기구 같은 거 개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에 대해서 분변 이식에 대해서 신종문 선생님 강의 준비하셨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모듈레이터로서 FMT 가능성 그리고 FMT 자체의 프랙티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지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즉 특정한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인체에 있는 그런 유전 정보들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은하수에 있는 별만큼의 숫자라고도 하고요. 그 중에 95%가 GI 트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전자는 150배에 달하고 인체의 150배에 달하고 전체 그 세포 개수도 1.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일렬로 나눴을 때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다닐 수 있고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특징적인 지문처럼 특정적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각자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내미 생물 대부분은 그 원핵 생물이고 거기다가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일반적인 배양으로 규명하기가 어려워서 연구가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넥스트 제너레이팅 시퀀싱 NGS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적인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이 이제 갖고 있는 프로카리오틱 리보솜 중에 16S RNA는 1500베이스 페어 있는데, 이것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보존되어 있는 컨저브 리전과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은 각각의 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6S RNA를 분석을 해서 이쪽의 베리어블 리전에 따라서 어떤 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넥스트 제너레이팅 시퀀싱에 의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의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의 설명이고요. V1부터 VQ9까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 이제 V3부터 4까지는 이제 마이색 이런 시퀀싱 기계와 분석 방법을 쓰는 것이고, 각 분야마다 쓰는 방법이 다양한데, 최근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V3, V4를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커뮤니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펑거스, 그리고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호스트 서브젝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에는 이제 프로테오박테리아와 박테리오데이테스가 있는 그람 네거티브가 있고, 허밍큐테스 그람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내 세균의 95%가 장에 존재합니다. 이 중 프로테오박테리아는 이콜라이나 클레브지아 같은 이제 산소 혐기적인 아닌 공기 호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균들이 좀 있고, 엔도톡신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 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기능은 주로 이제 이뮤 매츄레이션이나 호메오스테시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호스트셀 프롤리퍼레이션과 베스큘라이제이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에너지 바이오제네시스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특정 비타민 K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비타민에도 합성에도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이제 드럭의 대사와 작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오타가 GI 트랙에 국한된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보면,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지, 항생제나 다른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 들면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운동하는 정도와 식사량, 그리고 브레스피딩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상태에서는 이제 심바이오시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패스토젠들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어떤 특정 균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비율이 변화되지 않게 균형 상태로 있다가
뭐 다이어트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안티바이오틱 쓰면서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커뮤니티나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균형이 깨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스바이오시스는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질환의 원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결과일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결국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 돼서 나온 가설이 커먼 그라운드 하이포테시스, 공통성 가설입니다. 어떤 유전적인 인자, 그런 질환의 서스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자극이나 요인에 의해서 디스바이오틱 패소젠이 오포튜니스틱하게 이제 자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뮤코자 배리어에 데미지가 오면서 리키 뮤코자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셉터빌리티가 없는 환자의 경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오포튜니스틱 마이크로브가 결국 패소비언트가 되면서 결국 질환과 연관이 되고 질환이 유발됩니다. 이런 질환 상태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다른 그런 같은 서셉티빌리티가 있는 환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면 결국 같은 질환이 오게 되고, 반대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균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게 되면 질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커먼 그라운드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환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에 드린 것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FMT에 대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축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이제 세계 2위의 발병률을 보이고 심합니다. 44.5명이 발생하는 암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체드윅 보스만도 결국 대장암으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대장암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떤 균에 의한 것인지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일단 5개의 나라, 프랑스, 호주, 중국, 미국, 독일 총 7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구체적인 종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샷건 메타지노믹 툴을 이용해서 분석한 8개의 스터디를 이제 메타아나리시스 했을 때 29개의 그 대장암과 관련된 코어 스피시스가 규명이 됐고, 그 중에서 푸조박테리움 누클리오툼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점점 어드밴스 될 때 그 숫자가 증가되고, 캔서일 때는 더욱더 증가되는 양상으로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IBD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제 크론과 UC를 통칭하고 있고, 이런 IBD가 발생하는 이제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복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뮨 리스폰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제네틱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는 퍼미큐테스와 박테리오데테스 같은 것이 이제 프리도미넌트한 상태로 있고, 프로테오박테리아는 억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가 있다가 어떠한 스트레스나 상황에 의해서 다이버시티가 감소하고 퍼미큐테스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터스가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네틱 서세터빌리티와 다른 다이어트나 이런 환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CDI, 클로스트리움 디퓨전 인펙션입니다. 클로스트리움 디퓨전은 많이 잘 아시다시피 어네로브 그람 포지티브 스포어포밍 바실러스이고, 이제 스포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HD에 살아가지고 또 콜론에서 저미네이션하고 콜로나이제이션 하면서 나타나고, 인펙션이 된 상황에서 2, 3일 정도, 일주일까지 이제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정상 상재균에 의해서 콜로나이제이션 짐락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떠한 항생제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짐락화가 성공하게 되면 독소 AB를 뿌리게 되면서 점점 염증과 배리어를 세포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염증이 유발되고, 그 상태에서 정상 층균이 균열된 상태에서 독소에 의해서 더욱 심한 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슈도몬 유막성 장염 PMC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반코마이신은 1958년에 개발된 약인데, 이 반코마이신 치료로 CDI가 잘 치료되는 것으로 해서 치료로
자리를 잡았지만 2007년까지 점점 급격하게 이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과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방코마신 이외에 더 나은 치료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CDI의 경우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 발생했을 때 20에서 25%이던 것이 재발을 거듭할수록 65%까지 재발률이 더 올라가게 되고 재발을 동반하면 동반할수록 모탈리티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균 자체를 억제하는 것보다 항생제가 진압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정상 세균층의 건강함을 회복시켜서 독소도 생겨내지 못하고 진압화도 하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정상 세균을 이식해주는 FMT가 치료되게 됐고,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유명한 더치 트라이얼입니다. FMT 1회를 했을 때 81%까지, 2회까지 했을 때 93%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되어서 중간에 RCT가 종료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연관된 질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추가적인 것들은 강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모듈레이션하는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서 가능한 것이 운동이나 식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비 치료에서 충분한 섬유질을 먹기 위해서는 시금치 한 접시 0.5g이 있기 때문에 40에서 30접시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식사로는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것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규명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약제만으로는 이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FMT입니다. 이러한 FMT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FMT는 건강한 사람의 이제 가스유전 트랙에 있는 그 스투를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식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네시한 상태를 교정하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클로스미 인펙션일 때 많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제 신의료로 인정을 받아서 세균층 이식은 재발성 기존 항생 치료 반응하지 않는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영하 80도에서 냉동시킨 수트를 이식한 경우에도 치료 성공률이 86% 감소되지 않고 또 그 냉동 상태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빌리티가 1년 가까이 또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변은행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 이후로 FMT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그 미생물 연구할 때 셀스탁 그래서 그 규명된 균을 장기간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배양해서 꺼낼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쓰였던 것인데 대변의 이식에도 이용이 되고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도 이 프로즌 스툴을 이용해서 FMT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의 스툴은 이제 물과 박테리아 데브리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자체 그리고 DNA와 메타볼릭 프로덕트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복합적인 합성물 같이 어떤 거 하나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스툴 자체에 갖고 있는 고유한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 하나하나에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좀 더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FMT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FMT를 한 것은 1958년 방코마이신이 개발된 시점에 서전이었던 에이스만이 이제 4개의 케이스를 시행하였고 미국에서 이제 리프렉토리 케이스랑 첫 번째 케이스에서 했고 NMR을 통해서 했는데 100%의 성공률을 보았습니다. FMT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코프로파지라고 동물들이 자기의 똥이나 다른 동물의 똥을 먹는 것을 이제 내변을 먹는 것을 이제 연구했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패소젠은 감소하고 뉴트리션 획득률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보감의 백구시라고 해서 흰개의 똥을 쓰면 염증, 피부염입니다. 독을 주로 치료하는 데 썼었고 때로는 이제 태워서 그 태운 가루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MT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MT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질환들의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에 있는 거는 크로스룸 디퓨시 인펙션이랑 IBD 그리고 DM 환자에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디오패시 컨스티페이션이나
패티그 신드롬, 어티즘 등에서도 케이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여년간의 이제 문헌으로 발표된 FMT 케이스를 모두 모아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총 4,241건이 있었고, 리커저벨이 인주어리가 있는 경우에 3,600 케이스, 인주어리가 없는 경우는 555 케이스가 있었고, 이렇듯 그 CDI부터 IBD, 그리고 헤모스태틱 디스오더, 그런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에 대한 것도 그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시로시스, 그리고 컨스티페이션이나 IBS, 그리고 오티즘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250 케이스 정도를 했고 매월 7에서 12케이스 정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CDI 환자이고 경향성 대장염 환자는 이제 일부, 그리고 MDRO에서 멀티드러그 레지스턴트 오르가니즘 VRE, CRE를 음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FMD를 시행하는 연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IBS 그리고 오티즘 일부 등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FMT 인디케이션을 보면 일단은 그 CDI에 대해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디케이션을 먼저 보면 IDSA와 시아 가이드라인을 보면 에서는 3번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때 스트롱하게 레커멘드 한다고 되어 있고, 유로피안 FMT 워킹 그룹에서는 조금 더 확대하여서 재발을 한 경우에는 스트롱하게 리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우리 인하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 리프렉토리한 CDI이거나 리커런트 CDI에서 하고 있고요. 리커런트 CDI는 10일 이상 CDI 치료, 메디컬리, 메트로니다제나 방코마신 치료한 후에 8주 이내에 증상이 이제 악화돼서 48시간 지속되는 경우 리커로 정의하고 FMT 인디케이션을 잡고 있고요. 리프렉토리 CDI 같은 경우는 치료를 3일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CDI 레졸루션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지 않을 때 리프렉토리한 것으로 보고 FMT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FMT의 이제 도너는 유니버설 도너와 시블링 도너, 그리고 언노운 도너, 스툴뱅크 이렇게 있는데요. 도너에 대해서는 이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와 검사해야 될 검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이지, 그리고 BMI, 메타볼 신드롬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상당히 까다롭고, 스크리닝을 해보면 처음에는 스크리닝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도너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도너를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안정된 생활에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성직자를 지금 인하대 병원은 도너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도너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수트를 공여받고 있고요. 모든 검사는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고 음성인 것을 확인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FMT 이제 수트를 프리퍼레이션한 메소드는 트랜지셔널 FMT로 해서 프레시 수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제가 전공인데 시행했던 거, 이 손이 아마 제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대변을 갖고 오면,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도 따님의 대변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갈지 않고 그때는 손으로 다 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제가 1년차 때 있었던 일인데, 2년차인가? 1년차입니다. 2016년에 보고는 했지만 1년차 때 했었던 케이스고, 결국 이렇게 블렌딩한 것을 이제 시린지에 넣어서 비전해줬고 환자는 호전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즌 스툴이고, 이렇게 스툴을 받아오면 그람을 재서 글라이세린과 셀라인 1대9로 해서 믹스를 합니다. 그리고 믹스된 것을 충분히 잘 걸러진 것을 이제 락앤락통에 담고 영하 80도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냉장고에 4도씨 냉장고에 꺼내서 24시간 전에 꺼내서 12시간 전에 꺼내서 서서히 해동을 시키고 해동된 것을 인퓨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시 스툴과 프로전 스툴, 그리고 커머셜하게 가용한 FMT 스툴이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바이오틱스 FMT 대변 미생물총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있고, 내시형식, 경구투여식 두 가지가 공급되고 있고, 캡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캡슐로도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효과는 FMT를 시행한 것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수툴은 이렇게 특수 배송으로 해서 냉동된 상태로 오고 1시간 동안
해동한 후에 환자에게 인퓨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프레쉬 수툴과 프로즌 수툴 그리고 커머셜한 수툴이 있고, 이제 수툴의 양은 이제 30에서 50g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FMT 심포지엄의 스테이트먼트 7으로 하고 있고, 볼륨은 250에서 300cc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30, 50, 25g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60g으로 하여서 세팅을 해서 60g에 300cc의 FMT 수툴을 인퓨전하고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퓨전하는 루트는 다양한데, 나소가스릭 튜브로 또는 어퍼 엔도스코피 통해서 직접 디오덴 세컨 포션에서 서드 포션 사이에 인퓨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머셜하게 캡슐로 제작된 것을 먹기도 하고, 콜로노스코피로 세컨 베이스나 IC 밸브를 조금 넘어서 터미널 유림에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시그모이드 스코피로 이제 레프트에 관장하듯이, 그리고 리텐전 NMR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 책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소가스릭 튜브나 어퍼 엔도스코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비어 어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레코멘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캡슐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그래서 콜로노스코피를 많이 하고 있고, 바울프랩이 성공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데이터의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스코피와 리텐션 MNMR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행한 환자에서 충분하게 바울프랩이 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에디셔널 부스터 하듯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100cc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이프티 이슈입니다. 예, 이제 드러그 레지던트 이콜라이가 박테리미아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서 2명이 사망한 예가 있어서 FDA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코비드 19인데, 이제 나소파렌자 수압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8주까지 수툴에서는 코비드 19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너에 대한 스크리닝 시에 8주까지 그 수툴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추세에서 이탈리안 그룹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도너에이션을 그대로 하면서 할 때마다 그 도네이션을 받을 때마다 나소바렌자 스라브에서 음성이 있는 걸 확인하고 4주 뒤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FMT를 했더니 24케이스를 총 4개월간 했는데 하나도 코비드-19 인펙션의 케이스는 없었다고 돼 있고,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그 볼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네이션을 하고 2달간 안전을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2달간 인큐베이션,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피어리드를 갖고 있고 2달이 지난 수트를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글 도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런 것은 계속 클로즈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이프티는 이제 에드버스 이벤트가 주로 다이아리아가 10%, 크램핑이 7%, 나우자 보미팅 3%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피버이기 때문인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2%이고 11월 어드버스 이벤트는 1.39%이고 모탈리티는 그 아까 4,000 케이스를 모합했을 때 0.12%인 5케이스인데 실제로는 1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FMT 연관된 케이스는 5케이스고, 이것은 보통 어퍼 루트로 줬을 때 아스피레이션 뉴모니가 생기면서 세프틱 샥 또는 그 레스피레이터리 어레스트가 발생하면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퍼 루트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상태이고 대부분 콜로노스코피나 하부 루트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쓰고 있는 FMT 판독 서식이고요.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너를 언제 도네이션 한 것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모든 도네이션 된 날짜에 이식을 받은 환자들 추적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프랩의 스케일은 효과를 보기 위해 평가하기 위해서고, 시대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MDR로 VRE, CRE 환자를 해서 치료하고 나서 음전되는 것이 좋아진 예들이고, 이것은 저 요양병원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VRE, CRE 환자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전원을 오게 되는데, 음전이 되지 않으면 전원도 되지 않고 병원 내에 감염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음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FMT를 필요한 경우 하고 있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계속 보아서 케이스 리포트를 했고, 현재 추가적인 인지 기능 개선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분석 중인 것이어서 아직 그 완전한 결과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릴 것은, FMT를 하고 나서 환자들의 그 숏
체인 패티 엑시드 죄송합니다. 그것이 증가되고 그런 건 관련된 그 박테리아의 리치니스가 증가되면서 환자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프리포스트 마이크로바이옴과 환자 인지 기능 정보를 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FMT 자체가 그 수틀 자체에 가진 에코시스템과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균들의 특성을 지금 분석하고 결국 이 균들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식하는 방법 또는 하나의 균을 찾아서 싱글 스테인으로 하는 방법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액티브한 펩티드나 몰레큘을 찾는 방법으로 점점 스페시픽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그 FMT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쌓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커먼 그라운드 하이포테시스가 이러한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FMT는 또 이펙티브하고 세이프티하다는 것이고 그 커머셜하게 제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FMT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